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의 민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월이라는 방현석 작가님의 가족소설입니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저술되어 있는데요. 세월호 사고로 인해 무너져버린 한 가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제주도로 이사를 가던 가족 중 5살 된 딸 아이만 구조되었다는 뉴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사고 열흘 뒤 시신으로 돌아왔고 아빠와 오빠는 현재까지도 미수습자로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 까마우 출신의 엄마와 한국인 아빠, 당시 6살이었던 아들과 5살이었던 딸아이. 실제 이야기를 근거한 이 소설은 베트남에서 온 엄마 린의 아버지 관점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59점으로 올라온 린은 축하를 받았다. 세상에서 가장 기막힌 축하였다. 미친 세월이지 않고서야 이게 어떻게 축하를 받을 일인가. 세월호 사건 당시 아직 세월호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곳이 인근 체육관이었습니다. 처음에 체육관에 있던 사람들은 죽은 모습으로 돌아온 사람의 유가족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소중한 사람은 헤엄을 쳐서 무인도에 가 있거나 에어포켓이라고 공기가 남아있는 곳에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육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이제 시신이라도 수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이러다 시신까지 수습을 못할까봐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린의 시신이 올라왔을 때 슬픈 축하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은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축하를 받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텐데 상상해 봤더라도 그러한 현실이 오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남은 가족들이 갖고 살아야 할 아픔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문 읽어드릴게요. 그날 아침에 송이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아빠, 나 안 보고 싶어? 하고 물어서 보고 싶긴 임마, 하나도 안 보고 싶어.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배가 기울었어 하는 거예요. 남자는 통화 기록을 돌려서 시간을 보여주었다. 2014년 4월 16일 9시 25분.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 하고 묻기에 깜짝 놀라서 그럼 일단 밖으로 나와야지 하고 소리쳤지요. 안 돼,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 하길래 물이 들어오는데 왜 가만히 있어? 나와! 그랬는데 송이가 그러는 거예요. 안 돼, 아빠. 나 우리 반 부회장이잖아. 선생님 도와서 애들 챙겨야 해. 그래도 무조건 빠져나오라고 했어야 했는데 옆에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 말을 잘 들으라고 한 거예요. 제가 죽인 거죠. 애들 구명조끼 입혀주러 가야 해. 끊어. 그러고 나서 송이가 남긴 마지막 말이 아빠 사랑해 였어요. 이게 아니다 싶어서 바로 애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았어요. 제가 병신 같아서 애를 죽인 거죠.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난 선생님을 믿었고 선생님은 선장을 믿었겠죠. 배가 그렇게까지 많이 넘어간 줄은 저도 몰랐죠. 넘어진 배가 뒤집히게 생겼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게 탈출시키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장이란 새끼와 선원들이 애들을 다 버리고 지들끼리 도망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더구나 이 시각엔 이미 인근의 어선들이 구조하러 달려와 있었고 근처를 지나던 대형 유조선이 100명이고 500명이고 다 태울 수 있다고 빨리 탈출시키라고 하던 중이었잖아요. 그는 다시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4월 16일 오전 9시 25분 통화시간 37초
그 시간에 그도 까마우에서 잠겨가는 배를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관제소도 해경도 청와대도 보고만 받고 아무도 탈출시키란 지시를 하지 않고 애들이 살아서 발버둥치고 있었을 하루 동안 배 안에 잠수요원 한 명 투입하지 않고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이라고 사기나 치고 TV는 그걸 하루 종일 돌려댄 거예요. 올라온 애들 손톱 다 새카맣게 된 거 봤잖아요. 애들이 차오르는 물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송이네 반 애들 21명이 그렇게 간 거예요. 애들이 그토록 아프게 죽어가는 시간에 젖은 돈을 말리고 있었던 선장과 어디에도 없었던 나라의 책임자를 난 믿은 거예요. 7년 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13살이었어요. 그때 저는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사다가 문방구 속 텔레비전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와 TV를 틀어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13살이었기 때문에 18살이면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18살이 지나 20살이 되어보니 18살이 얼마나 어린 나이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창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볼 나이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나이였다는 것을 나중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 18살의 생을 마감한 단원고 학생들을 떠올리면 너무 슬펐어요. 더 슬펐던 건 고통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차가운 바닷물에서 서서히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죽어갔다는 점이에요. 이런 점을 생각하니 선장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인근 어선들이 구조하러 달려와 있었고 근처를 지나던 대형 유조선이 100명이고 500명이고 다 태울 수 있다고 빨리 탈출시키라고 했는데 선장은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죠. 그 방송 때문에 304명의 승객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어서 빨리 대피하라고 방송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반대로 했습니다. 차라리 방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지금보다 생존자가 더 많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꽃으로 비유하면 꽃봉우리였던 아직 망울만 맺히고 꽃이 피지 않았던 고등학생들이었잖아요. 꿈 많던 학생들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슬펐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배를 못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만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니까.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주변 친구들을 잃고 그 아픔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세월호가 정말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에게도 씻어내지 못할 슬픔과 아픔을 마음 깊숙이 새긴 것 같아요. 다음 본문 읽어볼게요. 아빠, 나 이제 공장에 안 나갈래. 그래, 그래도 시우아, 내 형부 찾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어쩌겠니?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차비와 약값을 벌어야 버틸 수 있었다. 너도 도축한 닭의 생사를 만지는 게 쉽지 않지? 그것 때문이 아니야, 아빠. 그게 아니면 왜? 루아는 그가 짐작한 것보다 한국말을 훨씬 많이 알고 있었다. 알아들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그에게 전하지 않은 말을 딸은 비로소 털어놓았다.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보상금을 얼마나 받아먹으려고 여기까지 와서 저러고 있냐고 해. 보상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도 대충 짐작은 했지만 차마 그렇게까지 쓰일 줄은 몰랐다. 그래도 그는 그만두자는 말을 하지 못했다. 얼굴도 모르는 남한테 차비를 신세지는 비참함이 그런 말을 들으며 일하는 것보다 덜 끔찍하진 않다. 남이 아무리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고 해도 나 스스로 비참해지는 것보다 끔찍하진 않다. 낯선 땅에서 스스로 더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난 여기가 너무 무서워.
로아는 투이에게 지난밤 그에게 했던 말을 다시 했다. 사람이 아직도 바닷속에 갇혀있는데 사람들은 돈 얘기를 해. 투이는 로안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담배 연기를 길게 뿜었다. 그게 한국이야. 우린 돈을 바란 적이 없어. 신세지지 않으려고 닭 공장에 나갔어. 닭 시체를 만지는 일이 얼마나 징그럽고 끔찍한지 투이 언니는 모를 거야. 난 안 해보고 안 당해본 일이 있을 것 같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돈뿐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슬픔이나 자존심 같은 건 있을 리가 없는. 투이는 새 담배를 꺼내 이어 붙였다. 돈이 인격이고 돈이 없으면 사람이 되지 않는 세상. 돈 앞에서 아주 공정한 나라야. 우린 여기서 사람이 될 길이 없구나. 말끝을 흐리는 로안의 눈동자가 아득했다. 순간 쩌우는 가슴이 덜컹했다. 린만 생각했을 뿐 매일 같이 지내면서도 로안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당찬 린과 달리 착하고 여리기만 한 로안이 견뎌야 했던 1년의 시간. 등이 오싹했다. 그는 비로소 로안의 빛나던 눈빛을 기억했다. 지금 로안의 눈빛에선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베트남에 가려면 어떻게 하니? 아까 시연이 고모에겐 기다리겠다고 했잖아요. 투이가 되물었고 그는 로안에게 눈길을 돌렸다.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슬픔마저 차별당하는 나라에서 너마저 잃기 전에 돌아가자. 이 본문이 되게 슬펐는데요.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린의 가족들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지만 못 알아들은 척. 일을 했던 루아는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분노와 슬픔을 느끼며 혼자 구석에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러한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울분이 터졌을 거예요. 루아는 이러한 일을 아빠한테 털어놓았지만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비참해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다 루안의 눈동자를 보고 그동안 린만 생각하고 루안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기억에 남았어요. 딸 린을 잃고 1년 동안 한국 생활을 하며 그동안 린만 생각하다가 1년 동안 매일 곁에 있어줬던 딸 루안을 잃을 뻔했던 거죠. 본문에 슬픔마저 차별당하는 나라에서 너마저 잃기 전에 돌아가자 라는 부분이 슬펐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 부정적이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말들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 사람에 대해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듯이 부정적이게 말하지 맙시다. 오늘은 세월이라는 방현석 작가님이 저술하신 책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고 다시 한번 세월호 사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원고 학생들에 관련된 책을 읽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세월호로 인해 부서져 버린 한 가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단원고 학생들의 비극적인 죽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 세월호가 잡아먹은 한 가족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세월호 사건을 떠올릴 때 단원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세월호로 생명을 잃은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린의 가족들 중에 5살 딸 아이만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6살이었던 아들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5살 동생에게 입혀주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선장은 나이를 그렇게 먹었는데 6살 아이보다 나이값을 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값을 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방현석 작가님의 소설 세월 꼭 읽어보세요. 100페이지도 안 되는 중단편 소설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꼭. 여러분, 아쉽지만 이번 영상을 끝으로 저는 고품격 문학 채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시간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시간의 민지였고요. 여러분 모두들 안녕!